당신은 오늘도 참았다. 어젯밤에도 참았고, 지난달에도 참았고, 아마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참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혹은 책임이라고 불렀다. 혹은 어쩔 수 없다고 불렀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그토록 꼭 붙들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과연 살아있는가? 가슴속이 따뜻하게 뛰는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기쁜가? 아니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며 어떤 감정을 숨겨야 하는지부터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현장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당신을 위한 것이다.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구조가 되었다는 신호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날은 상대가 힘들었을 거라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설득은 아름답다. 이 설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 마음은 진심이고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같은 상처가 왔을 때, 세 번째 같은 상처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는 몇 번째인지 세는 것조차 포기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실수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패턴이 굳어지면 그것은 구조가 된다. 그 구조 안에서 당신은 늘 같은 역할을 맡는다.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처음으로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것인가? 그 고통이 이미 익숙하다면 그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신호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한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매일 반복되는 비난이 익숙해지면 나에게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계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몸의 신호다.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을 참기만 하면 병은 낫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반복해서 받으면서도 그냥 견디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고, 나아가 그 고통을 일으키는 구조를 묵인하는 일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권세가 사라지자 등을 돌린 사람들, 오직 이익이 있을 때만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배신과 냉대 속에서 그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별이었다. 어떤 관계를 붙잡아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하고도 따뜻한 분별심이었다. 그 분별심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 용서는 미덕이지만 반복되는 상처 앞의 용서는 다른 이름을 가진다. 우리 세대는 용서를 미덕으로 배웠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다. 화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오래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배웠다. 그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인내는 분명히 덕목 중 하나이고
용서는 사람을 크게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 용서가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같은 상처가 반복되기 위한 허락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를 치유하고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킨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의 용서는 때때로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 이 정도는 용납된다는 신호,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라는 신호. 당신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빨리 용서한다면 상대는 변할 이유를 잃는다.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고착된다. 이것은 상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관계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나쁜 행동만을 문제로 보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구조 역시 문제의 일부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천히 되새겨보라.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화가 나는데 화나지 않는 척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타협이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지게 된다. 당신의 인생이 거짓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를 외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다. 희망에 중독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상처 주는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희망이다.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이다.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어떤 순간에 따뜻했는지, 어떤 말이 마음을 울렸는지, 그 기억들이 오늘의 고통과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다.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쉬울 텐데,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한때는 분명히 좋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혼란을 이용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한다. 분명히 다시 좋아질 거야.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 거야. 이 설득은 달콤하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 가끔씩 상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기대는 더욱 강화된다. 아, 역시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진짜야. 역시 기다리길 잘했어. 그렇게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른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오히려 더 강한 집착을 만들어낸다. 항상 나쁜 사람보다 가끔 좋고 가끔 나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묶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 주는 관계가 오히려 더 끈기 어렵다. 그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쁜 것만 있었다면 진작에 떠났을 거라고. 좋은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토록 오래 붙들고 있었다고.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의 이 관계에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 속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인가? 지금의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가 좋았다는 이유로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이 후자라면 당신은 희망에 중독된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의 당신을 묶어두는 굴레가 되고 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의 깊이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해받기를,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그 관계 안에 붙들어 놓는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구하는 일이다.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이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관계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선명함이 무섭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진실을 보는 것만이 진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변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변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다. 외부의 간절한 바람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참든, 얼마나 이해하든, 얼마나 기도하든, 그것만으로는 상대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냉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방식이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혹은 알면서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그 변화는 당신의 손 안에 있지 않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에 관한 것뿐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멈출 것인가? 좋은 아내가 되려 했다. 좋은 남편이 되려 했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했다. 더 부드럽게, 더 이해하게, 더 참을성 있게. 그러나 그 역할에 충실할수록 정작 그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 자신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질문을 되찾을 때다. 관계 안에서 역할에 갇힌 사람은 그 역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희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쌓이면 억울함이 된다. 그 억울함은 어디로 가는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쌓인다. 그리고 그것이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이유 없이 피로한 것,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 이유 없이 공허한 것, 그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른 대가다. 그 억울함이 몸에 쌓이면 처음에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그냥 요즘 피곤한 것이려니, 나이가 드는 것이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그 피로는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들을 꾹꾹 눌러온 사람의 몸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다. 그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약용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한다.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나를 잃으면서 지킨 관계는 그것이 과연 진짜 관계인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느낌.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을 열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그 외로움이 가장 참기 어렵다.
당신은 어떤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기쁠 때 기쁘다고, 슬플 때 슬프다고, 화날 때 화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나 표현을 조심하고 단어를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닌 셈이다.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는 벽과의 동거다. 벽은 존재하지만 응답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감정을 드러내도 벽은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그런 벽 앞에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표현을 포기한 사람은 결국 감정 자체도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이 점점 낯설어진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단절된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다. 더 이상 크게 싸우지 않고 더 이상 크게 울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마비다. 너무 오래 같은 자리를 눌러왔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이다. 손발이 너무 오래 압박을 받으면 저려오듯이 마음도 너무 오래 억압을 받으면 무감각해진다. 이 무감각함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고통의 해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으니, 어쩌면 이제 괜찮아진 것이 아닐까 하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비는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이 안으로 쌓이고 있다는 신호다. 터지지 못한 풍선이 안에서 팽팽해지듯이 감정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몸으로 나타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온다. 당신 안에 있는 그 감각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첫 번째 일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무시는 존재에 대한 폭력이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주먹이나 물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말, 표정, 침묵, 무시,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는 그 어떤 폭력보다 깊은 자국을 남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거나 비웃거나 반박하는가? 당신이 무언가를 느낀다고 말했을 때 상대는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유난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에 호들갑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말이 내면으로 스며든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 내가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는 건지도 몰라. 내 감정이 과도한 것인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상처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면 판단력도 흔들린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막힌다. 이 의심이 당신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또 다른 족쇄가 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고통이다.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억울함이다.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외로움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감각들은 모두 당신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시작이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수단으로 대할 때 나도 인간성을 잃는다. 그러나 역으로 상대가 나를 수단으로 대할 때 나는 도구로 전락한다. 관계 안에서 당신은 무엇인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인가? 아내라는 기능, 남편이라는 기능, 돈을 버는 기능, 집안을 관리하는 기능, 감정을 받아주는 기능. 그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때는 별 말이 없다가 기능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비난이 쏟아진다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다. 당신은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다. 남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다.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서의 당신, 특정 역할 이전에 존재하는 당신, 그 존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다. 그리고 그것이 존중되지 않는 관계는 관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본질적으로 착취에 가깝다. 이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으로 대우받고 있는가?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의견, 당신의 필요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단화된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망가뜨린다. 수단화하는 사람도 수단화되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강력하다.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정당화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감수한다. 이 말들은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소멸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살게 한다. 함께 있을 때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물론 사랑 안에도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힘든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두 사람 모두 더 단단해지고 더 가까워진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그렇지 않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힘든 시간이 시작된다.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닳는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다. 그리고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거나 습관이거나 체념이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받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모두 현실적이고 무겁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눌려 자신의 생명력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인지, 정말 그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행복하지 않은 부모 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을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 안에 쌓인다. 이별이라는 말은 반드시 짐을 싸고 문을 닫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먼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냉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내밀한 선택이다. 마음속의 이별이란 무엇인가?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여전히 존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내면의 이별이 이루어질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상대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것이 조금씩 잦아든다. 그 전까지는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던 것이 느슨해진다. 그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자신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상대의 기분에 종속되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내면의 자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권력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외부의 조건이 자신의 내면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이었다.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관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심리적 거리다. 심리적 거리란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말이 나의 핵심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가 비난을 쏟아낼 때 그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내 감정을 부정할 때 나의 감각이 옳다는 것을 내면에서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상대의 말과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온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상대가 화를 낼 때 그것이 상대의 감정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 상대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인지를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것. 상대의 감정이 나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만의 작은 공간을 지키는 것. 그 작은 공간이 처음에는 아주 작다. 아침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잠시 혼자 걷는 산책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일기를 쓰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이 힘들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이 좋았는가? 그 작은 물음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라는 정약용의 말이 있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당신의 핵심도 그래야 한다. 바깥에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깊은 곳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심리적 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수단으로 만든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희생시킨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 된다. 당신이 언제나 참고, 언제나 양보하고, 언제나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반대는 전혀 없다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희생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가 더 불균형해지도록 만든다. 상대는 그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 불균형 안에서 점점 지쳐간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때 그것이 진짜 관계다.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배와 복종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라. 나는 이것이 싫다고 말해보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해보라.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해보라. 그 말들이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외면하지 말라. 고통이 반복될 때 선택이 필요하다.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다. 자연의 섭리처럼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고통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다. 상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수용하는 나의 선택. 어떤 고통은 성장을 위한 것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하는 고통이 있다. 그런 고통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그냥 고통이다.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도 깊어지는 것도 없이 그저 소진되기만 하는 고통.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나와 상대 모두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소모다. 정약용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라고 했다.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라는 말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나의 감정과 필요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다. 그 인식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끝내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긋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 있다. 그 선택의 방향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고 거리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오히려 관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한정 침범당하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그 침범이 쌓이면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무너진다. 경계를 긋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들은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니다. 이 말들은 나는 이 관계 안에서도 나 자신으로 존재하겠다는 선언이다. 처음 경계를 그으려 할 때 주변에서 반발이 올 수 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아온 사람이 갑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예전에는 이런 것도 괜찮았지 않았냐고. 그 반발이 무섭다. 다시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또 참는다. 그렇게 경계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반발 앞에서 무너지면 다음번에는 더 강한 반발이 온다. 상대는 학습한다. 이 사람은 결국 참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패턴이 더 굳어진다. 경계를 긋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이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것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경계를 긋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조용히 소멸한다. 경계는 그 폭발이나 소멸을 막는 방파제이기도 하다. 작은 경계부터 시작하라. 나는 지금 쉬고 싶다고 말해보라.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보라.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숨쉬기가 편해진다. 자신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 죄책감은 오랫동안 그들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비행기 안에서 기압이 낮아질 때 안전 안내는 항상 말한다.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우라고. 이것은 이기적인 지침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소진되고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사라져가면서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고갈된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다. 정약용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 속에 자기 존중이 담겨 있다.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외부의 비난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키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상의 노력 속에서 자란다.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이 나이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러나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그의 나이 60살이 넘었을 때였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시간을 소중히 살았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표현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때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젊을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알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오늘 이 순간 자신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가능하다. 거창한 선언이나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된다. 오늘 자신에게 솔직한 것, 오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오늘 자신을 위한 작은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결국 삶을 바꾼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정약용의 말처럼 자신을 구하는 여정도 무수한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오늘 한 번 참지 않는 것,
오늘 한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오늘 한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자신을 되찾는 길이 된다. 모든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